지난주에 나눴던 대화 속 그 한마디를 10번쯤 곱씹고 어쩌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온갖 미래 시나리오를 상상하느라 잠 못 이루는 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 속삭입니다. 제발 이제 그만.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과잉사고, 즉 생각이 너무 많은 것은 마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줍니다. 하지만 사실 그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논리라는 가면을 쓴 정신의 마비 상태일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끝없는 생각의 뿌리가 당신의 머릿속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아마 당신이 자신의 생각을 경험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털어놓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똑같은 두려움을 100번째 되풀이하는 뇌의 회로. 마치 당신을 구하려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뱃속의 매듭을 더 단단히 조일 뿐인 그 짧고도 내밀한 순간 말입니다. 겉보기엔 아무렇지 않습니다.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죠. 하지만 내면에서는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소용돌이치며 바로 눈앞에 있는 삶마저 의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과잉사고가 단순히 불안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정장애나 지나치게 논리적이거나 혹은 너무 많이 신경 쓰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칼 융에 따르면 그 원인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과잉사고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무의식적 자기와의 단절에서 오는 증상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융은 정신을 단순히 뉴런과 생각이 떠다니는 공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광활하게 펼쳐진 거대한 상징의 생태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우리가 숨기고 억압하고 무시하는 자신의 일부인 그림자가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모든 이해가 뒤바뀔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그림자를 무시할 때, 즉 사회에 적응하거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진정한 자아의 일부를 억압할 때 내면에 갈등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은 우리가 과도하게 분석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의 소음은 종종 당신 영혼의 더 깊은 속삭임, 이봐, 나 아직 여기 있어. 넌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잖아 라는 목소리로부터 당신의 주의를 돌리기 위한 연막인 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과잉사고가 생각에 갇힌 상태라기보다 감정, 직관, 그리고 내면의 진실로부터 단절된 상태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탄탄한 심리학에 기반한 것입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이 온전함을 추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부, 즉 두려움, 분노, 욕망 같은 것들을 부정할 때 우리는 분열되고 조각납니다. 그리고 마음은 그 빈틈을 채우기 위해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이 생각을 멈출 수 있을까? 가 아니라 나는 이 생각을 함으로써 무엇을 피하고 있는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현대의 수많은 정신건강 콘텐츠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융은 과잉사고를 없애야 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잉사고가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는 것을 통합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생각을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과 친구가 됨으로써 평화를 되찾는 법. 그 방법은 실용적이고 강력하며 당신이 자신의 머릿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과잉사고는 단순한 정신적 소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이자 메시지입니다. 이봐, 여기 내가 아직 들여다보지 않은 무언가가 있어. 이것은 당신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입니다. 칼 융이 그의 저작에서 거듭 암시했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당신의 가장 오래되고 현명한 동맹입니다. 단지 문장이 아닌 상징으로 말할 뿐이죠. 당신이 생각의 늪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영혼 차원의 질문을 피상적인 논리로 풀려고 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뭇잎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 나무 전체에 물을 주려는 것과 같습니다. 효과가 있을 리 없죠.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새벽 2시에 일어나지도 않은 대화를 머릿속으로 예행 연습하며 잠 못 잃어본 사람이라면 이 문장이 얼마나 뼈아프게 다가오는지 알 것입니다. 우리는 왜 생각으로 생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요? 생각은 온전한 자아의 아주 작은 조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빙산의 일각이죠. 그 수면 아래에는 감정, 기억, 본능, 트라우마, 원형 등 우리의 이성적인 마음이 아니요, 선, 악, 옳고 그름으로 납작하게 만들려는 풍부한 내면의 층들이 존재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정신은 내면에 여러 인격이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적 정체성인 자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내면의 여성성과 남성성 에너지인 아니마와 아니무스, 우리가 사회생활을 위해 쓰는 가면인 페르소나, 그리고 우리가 숨기는 부분인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거나 무시당할 때 우리는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해결되지 않은 긴장 주의를 맴도는 독수리처럼 빙빙 돌기 시작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과잉사고는 종종 자아가 통제하려 드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통제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느껴지고 받아들여지고 통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 굴레에 갇혔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꼽아보겠습니다. 생각이 반복되지만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불확실한 결과에 대한 통제욕을 느낀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거나 끝없는 만약의 시나리오를 돌린다. 성공과 실패, 사랑과 거절, 안전과 위험 같은 이분법적 사고에 갇힌다. 정신적으로는 탈진했지만 감정적으로는 무감각하다. 이것들은 결함이 아닙니다. 더 깊은 무언가가 표면으로 나오려고 애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자아는 그것을 처리할 방법을 모릅니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수치심을 피하도록 만들어진 생존 메커니즘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진정한 자기는 과잉사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저 당신이 귀 기울여주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융의 해결책은 자아를 죽이거나 마음을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아와 자기, 즉 무의식을 포함한 정신 전체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불안한 생각이 잊혀진 감정의 메아리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내면의 비판자를 악당이 아닌 상처 입은 보호자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판단하는 대신 부드럽게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것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던 것을 빛으로 가져옴으로써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면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단절을 보상하는 세상에서 깊이 깨어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무의식의 신호들을 통찰력으로 바꾸는 방법, 그리고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을 멈추고 몸과 내면의 지혜로 돌아가는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더 많은 의지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현존이 필요합니다. 칼 융이 진정으로 믿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생각, 꿈, 심지어 무작위적인 불안감까지도 단순한 정신적 혼란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메시지이고 상징이며 무의식의 언어로 쓰인 단서입니다. 이성은 논리로 말하지만 영혼은 상징으로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생각의 고리에 갇혀 있다면 당신은 단순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수신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의 잡음이 너무 많아 명확하게 들을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작업은 심리학을 넘어 영혼의 연금술과 같은 것이 됩니다. 융은 적극적 명상이라 부르는 수련법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상에 잠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무의식을 대화에 초대하는 것과 더 가깝습니다. 하나의 감정이나 반복되는 생각을 가지고 앉아 그것을 분석하는 대신 그것에 형태를 부여합니다. 질문을 던지고 그것이 말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눈을 감고 가슴 속의 두려움을 하나의 캐릭터, 생명체, 폭풍, 어린아이 혹은 늑대로 시각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대화하는 겁니다. 넌 내가 무엇을 알기 원하니? 왜 여기에 있는 거니? 무엇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있는 거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융이 일생의 특권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의미했던 바입니다. 그 과정은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상상적이고 상징적이며 몸으로 체감하는 것입니다. 적극적 명상은 무의식이 우리를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단계가 아닌 장면으로 말이죠.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도구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당신을 머리에서 의미의 영역으로 이동시켜 자아가 긴장을 풀고 진정한 자기가 나타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비판받았다고 느꼈던 대화에 대해 강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재생, 또 재생합니다. 이제 모든 단어를 분석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숨을 쉬어보세요. 그 순간을 연극의 한 장면처럼 시각화하는 겁니다. 무대 위에는 누가 있나요? 조명은 어떤가요? 당신 내면의 비평가는 누구를 닮았나요? 아버지, 선생님, 아니면 14살의 당신 자신인가요? 이제 그 내면의 비평가에게 무엇이 두려운지 물어보세요. 아마 그 대답은 그 한 번의 대화에 대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거절이나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혹은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징적 사고의 힘입니다. 소음을 우회하여 근원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죠.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 즉 온전해지는 여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평온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잃어버리고 잊혀지고 심지어 원치 않았던 당신의 일부까지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종종 바로 그 부분들이 뒷좌석에 앉아 당신의 생각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잉사고의 뿌리를 융의 눈으로 탐색했으니 이제 평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얻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미스터리를 위한 공간을 내어주는 평화, 통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통합에서 오는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융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장 심오한 아이디어 중 하나는 강박적인 과잉사고와 같은 신경증적 고통이
종종 자기 내면의 분열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기 영혼과의 전쟁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스트레스가 마감일, 인간관계, 불확실성 같은 외부 요인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진짜 긴장이 내면에서, 즉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우리 자신의 상반된 부분들 사이에서 오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한 부분은 직관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다른 부분은 안전하고 논리적으로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한쪽은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지만 다른 쪽은 조용히 해.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 라고 말합니다. 이 내면의 줄다리기는 소음과 갈등, 그리고 생각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지 않는 한 그들은 계속해서 서로에게 소리칠 것이고 당신은 그 소음을 그저 원래 내 머릿속이 이런가 보다 하고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적이 아닙니다. 그저 리더십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는 자아가 아닌 진정한 자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당신이 자신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대신 당신 자신을 모든 부분, 모든 모순, 모든 불완전한 감정들을 그대로 품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포기하거나 수동적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경험을 담을 만큼 충분히 큰 그릇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다음번에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진 자신을 발견할 때 잠시 멈추십시오. 저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안의 어떤 부분인가? 그것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내가 무시해온 또 다른 목소리는 없는가? 퀴즈를 풀듯 답하지 마세요. 직관적으로 답이 떠오르게 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적어보세요. 그리고 판단이 아닌 온전한 현존으로 응답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내면의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침묵이 아닌 통합을 만들어내는 길입니다. 궁극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과잉사고는 종종 생존 도구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치유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으로부터 생존할 필요가 없을 때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끝까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그것은 당신이 단순히 생각을 멈추는 방법을 찾는 것을 넘어 생각하는 자신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생각들을 둘러싸고 있는 광활하고 의식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진정한 자기에게로 돌아올수록 당신의 마음은 전쟁터가 아닌 본래의 모습인 다리가 될 것입니다. 짐이 아닌 연결의 도구로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주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공유 하나가 생각의 감옥에 갇힌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내면에 언제나 깊은 지난주에 나눴던 대화 속 그 한마디를 10번쯤 곱씹고 어쩌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온갖 미래 시나리오를 상상하느라 잠 못 이루는 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 속삭입니다. 제발 이제 그만.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과잉사고, 즉 생각이 너무 많은 것은 마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줍니다. 하지만 사실 그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논리라는 가면을 쓴 정신의 마비 상태일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끝없는 생각의 뿌리가 당신의 머릿속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아마 당신이 자신의 생각을 경험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털어놓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똑같은 두려움을 100번째 되풀이하는 뇌의 회로. 마치 당신을 구하려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뱃속의 매듭을 더 단단히 조일 뿐인 그 짧고도 내밀한 순간 말입니다. 겉보기엔 아무렇지 않습니다.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죠. 하지만 내면에서는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소용돌이치며 바로 눈앞에 있는 산마저 의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과잉사고가 단순히 불안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정장애나 지나치게 논리적이거나 혹은 너무 많이 신경 쓰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칼 융에 따르면 그 원인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과잉사고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무의식적 자기와의 단절에서 오는 증상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융은 정신을 단순히 뉴런과 생각이 떠다니는 공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광활하게 펼쳐진 거대한 상징의 생태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우리가 숨기고 억압하고 무시하는 자신의 일부인 그림자가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모든 이해가 뒤바뀔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그림자를 무시할 때, 즉 사회에 적응하거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진정한 자아의 일부를 억압할 때 내면에 갈등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은 우리가 과도하게 분석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의 소음은 종종 당신 영혼의 더 깊은 속삭임, 이봐, 나 아직 여기 있어. 넌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잖아 라는 목소리로부터 당신의 주의를 돌리기 위한 연막인 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과잉사고가 생각에 갇힌 상태라기보다 감정, 직관, 그리고 내면의 진실로부터 단절된 상태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탄탄한 심리학에 기반한 것입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이 온전함을 추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부, 즉 두려움, 분노, 욕망 같은 것들을 부정할 때 우리는 분열되고 조각납니다. 그리고 마음은 그 빈틈을 채우기 위해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이 생각을 멈출 수 있을까? 가 아니라 나는 이 생각을 함으로써 무엇을 피하고 있는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현대의 수많은 정신건강 콘텐츠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융은 과잉사고를 없애야 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잉사고가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는 것을 통합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생각을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과 친구가 됨으로써 평화를 되찾는 법. 그 방법은 실용적이고 강력하며 당신이 자신의 머릿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과잉사고는 단순한 정신적 소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이자 메시지입니다. 이봐, 여기 내가 아직 들여다보지 않은 무언가가 있어. 이것은 당신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입니다. 칼 융이 그의 저작에서 거듭 암시했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당신의 가장 오래되고 현명한 동맹입니다. 단지 문장이 아닌 상징으로 말할 뿐이죠. 당신이 생각의 늪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영혼 차원의 질문을 피상적인 논리로 풀려고 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뭇잎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 나무 전체에 물을 주려는 것과 같습니다.
효과가 있을 리 없죠.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새벽 2시에 일어나지도 않은 대화를 머릿속으로 예행 연습하며 잠 못 잃어본 사람이라면 이 문장이 얼마나 뼈아프게 다가오는지 알 것입니다. 우리는 왜 생각으로 생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요? 생각은 온전한 자아의 아주 작은 조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빙산의 일각이죠. 그 수면 아래에는 감정, 기억, 본능, 트라우마, 원형 등 우리의 이성적인 마음이 아니요, 선, 악, 옳고 그름으로 납작하게 만들려는 풍부한 내면의 층들이 존재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정신은 내면에 여러 인격이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적 정체성인 자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내면의 여성성과 남성성 에너지인 아니마와 아니무스, 우리가 사회생활을 위해 쓰는 가면인 페르소나, 그리고 우리가 숨기는 부분인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거나 무시당할 때 우리는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해결되지 않은 긴장 주위를 맴도는 독수리처럼 빙빙 돌기 시작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과잉사고는 종종 자아가 통제하려 드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통제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느껴지고 받아들여지고 통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 굴레에 갇혔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꼽아보겠습니다. 생각이 반복되지만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불확실한 결과에 대한 통제욕을 느낀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거나 끝없는 만약의 시나리오를 돌린다. 성공과 실패, 사랑과 거절, 안전과 위험 같은 이분법적 사고에 갇힌다. 정신적으로는 탈진했지만 감정적으로는 무감각하다. 이것들은 결함이 아닙니다. 더 깊은 무언가가 표면으로 나오려고 애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자아는 그것을 처리할 방법을 모릅니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수치심을 피하도록 만들어진 생존 메커니즘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진정한 자기는 과잉사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저 당신이 귀 기울여주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융의 해결책은 자아를 죽이거나 마음을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아와 자기, 즉 무의식을 포함한 정신 전체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불안한 생각이 잊혀진 감정의 메아리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내면의 비판자를 악당이 아닌 상처 입은 보호자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판단하는 대신 부드럽게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것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던 것을 빛으로 가져옴으로써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면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단절을 보상하는 세상에서 깊이 깨어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무의식의 신호들을 통찰력으로 바꾸는 방법, 그리고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을 멈추고 몸과 내면의 지혜로 돌아가는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더 많은 의지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현존이 필요합니다. 칼 융이 진정으로 믿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생각, 꿈, 심지어 무작위적인 불안감까지도 단순한 정신적 혼란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메시지이고 상징이며 무의식의 언어로 쓰인 단서입니다. 이성은 논리로 말하지만 영혼은 상징으로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생각의 고리에 갇혀 있다면 당신은 단순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수신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의 잡음이 너무 많아
명확하게 들을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작업은 심리학을 넘어 영혼의 연금술과 같은 것이 됩니다. 융은 적극적 명상이라 부르는 수련법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상에 잠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무의식을 대화에 초대하는 것과 더 가깝습니다. 하나의 감정이나 반복되는 생각을 가지고 앉아 그것을 분석하는 대신 그것에 형태를 부여합니다. 질문을 던지고 그것이 말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눈을 감고 가슴 속의 두려움을 하나의 캐릭터, 생명체, 폭풍, 어린아이 혹은 늑대로 시각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대화하는 겁니다. 넌 내가 무엇을 알기 원하니? 왜 여기에 있는 거니? 무엇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있는 거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융이 일생의 특권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의미했던 바입니다. 그 과정은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상상적이고 상징적이며 몸으로 체감하는 것입니다. 적극적 명상은 무의식이 우리를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단계가 아닌 장면으로 말이죠.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도구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당신을 머리에서 의미의 영역으로 이동시켜 자아가 긴장을 풀고 진정한 자기가 나타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비판받았다고 느꼈던 대화에 대해 강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재생, 또 재생합니다. 이제 모든 단어를 분석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숨을 쉬어보세요. 그 순간을 연극의 한 장면처럼 시각화하는 겁니다. 무대 위에는 누가 있나요? 조명은 어떤가요? 당신 내면의 비평가는 누구를 닮았나요? 아버지, 선생님, 아니면 14살의 당신 자신인가요? 이제 그 내면의 비평가에게 무엇이 두려운지 물어보세요. 아마 그 대답은 그 한 번의 대화에 대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거절이나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혹은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징적 사고의 힘입니다. 소음을 우회하여 근원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죠.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 즉 온전해지는 여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평온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잃어버리고 잊혀지고 심지어 원치 않았던 당신의 일부까지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종종 바로 그 부분들이 뒷좌석에 앉아 당신의 생각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잉사고의 뿌리를 융의 눈으로 탐색했으니 이제 평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얻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미스터리를 위한 공간을 내어주는 평화, 통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통합에서 오는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융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장 심오한 아이디어 중 하나는 강박적인 과잉사고와 같은 신경증적 고통이 종종 자기 내면의 분열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기 영혼과의 전쟁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스트레스가 마감일, 인간관계, 불확실성 같은 외부 요인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진짜 긴장이 내면에서, 즉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우리 자신의 상반된 부분들 사이에서 오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한 부분은 직관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다른 부분은 안전하고 논리적으로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한쪽은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지만 다른 쪽은 조용히 해.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라고 말합니다. 이 내면의 줄다리기는 소음과 갈등, 그리고 생각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지 않는 한 그들은 계속해서 서로에게 소리칠 것이고 당신은 그 소음을 그저 원래 내 머릿속이 이런가 보다 하고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적이 아닙니다. 그저 리더십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는 자아가 아닌 진정한 자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당신이 자신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대신 당신 자신을 모든 부분, 모든 모순, 모든 불완전한 감정들을 그대로 품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포기하거나 수동적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경험을 담을 만큼 충분히 큰 그릇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다음번에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진 자신을 발견할 때 잠시 멈추십시오. 저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안의 어떤 부분인가? 그것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내가 무시해온 또 다른 목소리는 없는가? 퀴즈를 풀듯 답하지 마세요. 직관적으로 답이 떠오르게 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적어보세요. 그리고 판단이 아닌 온전한 현존으로 응답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내면의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침묵이 아닌 통합을 만들어내는 길입니다. 궁극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과잉사고는 종종 생존 도구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치유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으로부터 생존할 필요가 없을 때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끝까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그것은 당신이 단순히 생각을 멈추는 방법을 찾는 것을 넘어 생각하는 자신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생각들을 둘러싸고 있는 광활하고 의식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진정한 자기에게로 돌아올수록 당신의 마음은 전쟁터가 아닌 본래의 모습인 다리가 될 것입니다. 짐이 아닌 연결의 도구로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주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공유 하나가 생각의 감옥에 갇힌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내면에 언제나 깊은 지난주에 나눴던 대화 속 그 한마디를 10번쯤 곱씹고 어쩌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온갖 미래 시나리오를 상상하느라 잠 못 이루는 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 속삭입니다. 제발 이제 그만.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과잉사고, 즉 생각이 너무 많은 것은 마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줍니다. 하지만 사실 그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논리라는 가면을 쓴 정신의 마비 상태일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끝없는 생각의 뿌리가 당신의 머릿속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아마 당신이 자신의 생각을 경험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털어놓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똑같은 두려움을 100번째 되풀이하는 뇌의 회로. 마치 당신을 구하려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뱃속의 매듭을 더 단단히 조일 뿐인 그 짧고도 내밀한 순간 말입니다. 겉보기엔 아무렇지 않습니다.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죠. 하지만 내면에서는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소용돌이치며 바로 눈앞에 있는 산마저 의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과잉사고가 단순히 불안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정장애나 지나치게 논리적이거나 혹은 너무 많이 신경 쓰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칼 융에 따르면 그 원인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과잉사고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무의식적 자기와의 단절에서 오는 증상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융은 정신을 단순히 뉴런과 생각이 떠다니는 공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광활하게 펼쳐진 거대한 상징의 생태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우리가 숨기고 억압하고 무시하는 자신의 일부인 그림자가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모든 이해가 뒤바뀔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그림자를 무시할 때, 즉 사회에 적응하거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진정한 자아의 일부를 억압할 때 내면에 갈등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은 우리가 과도하게 분석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의 소음은 종종 당신 영혼의 더 깊은 속삭임, 이봐, 나 아직 여기 있어. 넌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잖아 라는 목소리로부터 당신의 주의를 돌리기 위한 연막인 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과잉사고가 생각에 갇힌 상태라기보다 감정, 직관, 그리고 내면의 진실로부터 단절된 상태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탄탄한 심리학에 기반한 것입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이 온전함을 추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부, 즉 두려움, 분노, 욕망 같은 것들을 부정할 때 우리는 분열되고 조각납니다. 그리고 마음은 그 빈틈을 채우기 위해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이 생각을 멈출 수 있을까? 가 아니라 나는 이 생각을 함으로써 무엇을 피하고 있는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현대의 수많은 정신건강 콘텐츠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융은 과잉사고를 없애야 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잉사고가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는 것을 통합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생각을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과 친구가 됨으로써 평화를 되찾는 법. 그 방법은 실용적이고 강력하며 당신이 자신의 머릿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과잉사고는 단순한 정신적 소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이자 메시지입니다. 이봐, 여기 내가 아직 들여다보지 않은 무언가가 있어. 이것은 당신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입니다. 칼 융이 그의 저작에서 거듭 암시했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당신의 가장 오래되고 현명한 동맹입니다. 단지 문장이 아닌 상징으로 말할 뿐이죠. 당신이 생각의 늪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영혼 차원의 질문을 피상적인 논리로 풀려고 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뭇잎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 나무 전체에 물을 주려는 것과 같습니다. 효과가 있을 리 없죠.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새벽 2시에 일어나지도 않은 대화를 머릿속으로 예행 연습하며 잠 못 잃어본 사람이라면 이 문장이 얼마나 뼈아프게 다가오는지 알 것입니다. 우리는 왜 생각으로 생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요? 생각은 온전한 자아의 아주 작은 조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빙산의 일각이죠. 그 수면 아래에는 감정, 기억, 본능, 트라우마, 원형 등 우리의 이성적인 마음이 아니요, 선, 악, 옳고 그름으로 납작하게 만들려는 풍부한 내면의 층들이 존재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정신은 내면에 여러 인격이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적 정체성인 자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내면의 여성성과 남성성 에너지인 아니마와 아니무스, 우리가 사회생활을 위해 쓰는 가면인 페르소나, 그리고 우리가 숨기는 부분인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거나 무시당할 때 우리는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해결되지 않은 긴장 주의를 맴도는 독수리처럼 빙빙 돌기 시작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과잉사고는 종종 자아가 통제하려 드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통제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느껴지고 받아들여지고 통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 굴레에 갇혔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꼽아보겠습니다. 생각이 반복되지만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불확실한 결과에 대한 통제욕을 느낀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거나 끝없는 만약의 시나리오를 돌린다. 성공과 실패, 사랑과 거절, 안전과 위험 같은 이분법적 사고에 갇힌다. 정신적으로는 탈진했지만 감정적으로는 무감각하다. 이것들은 결함이 아닙니다. 더 깊은 무언가가 표면으로 나오려고 애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자아는 그것을 처리할 방법을 모릅니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수치심을 피하도록 만들어진 생존 메커니즘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진정한 자기는 과잉사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저 당신이 귀 기울여주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융의 해결책은 자아를 죽이거나 마음을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아와 자기, 즉 무의식을 포함한 정신 전체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불안한 생각이 잊혀진 감정의 메아리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내면의 비판자를 악당이 아닌 상처 입은 보호자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판단하는 대신 부드럽게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것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던 것을 빛으로 가져옴으로써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면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단절을 보상하는 세상에서 깊이 깨어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무의식의 신호들을 통찰력으로 바꾸는 방법, 그리고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을 멈추고 몸과 내면의 지혜로 돌아가는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더 많은 의지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현존이 필요합니다. 칼 융이 진정으로 믿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생각, 꿈, 심지어 무작위적인 불안감까지도 단순한 정신적 혼란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메시지이고 상징이며 무의식의 언어로 쓰인 단서입니다. 이성은 논리로 말하지만 영혼은 상징으로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생각의 고리에 갇혀 있다면 당신은 단순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수신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의 잡음이 너무 많아 명확하게 들을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작업은 심리학을 넘어 영혼의 연금술과 같은 것이 됩니다. 융은 적극적 명상 이라 부르는 수련법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상에 잠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무의식을 대화에 초대하는 것과 더 가깝습니다. 하나의 감정이나 반복되는 생각을 가지고 앉아 그것을 분석하는 대신 그것에 형태를 부여합니다. 질문을 던지고 그것이 말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눈을 감고 가슴 속의 두려움을 하나의 캐릭터, 생명체, 폭풍, 어린아이 혹은 늑대로 시각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대화하는 겁니다.
넌 내가 무엇을 알기 원하니? 왜 여기에 있는 거니? 무엇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있는 거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융이 일생의 특권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의미했던 바입니다. 그 과정은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상상적이고 상징적이며 몸으로 체감하는 것입니다. 적극적 명상은 무의식이 우리를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단계가 아닌 장면으로 말이죠.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도구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당신을 머리에서 의미의 영역으로 이동시켜 자아가 긴장을 풀고 진정한 자기가 나타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비판받았다고 느꼈던 대화에 대해 강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재생, 또 재생합니다. 이제 모든 단어를 분석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숨을 쉬어보세요. 그 순간을 연극의 한 장면처럼 시각화하는 겁니다. 무대 위에는 누가 있나요? 조명은 어떤가요? 당신 내면의 비평가는 누구를 닮았나요? 아버지, 선생님, 아니면 14살의 당신 자신인가요? 이제 그 내면의 비평가에게 무엇이 두려운지 물어보세요. 아마 그 대답은 그 한 번의 대화에 대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거절이나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혹은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징적 사고의 힘입니다. 소음을 우회하여 근원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죠.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 즉 온전해지는 여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평온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잃어버리고 잊혀지고 심지어 원치 않았던 당신의 일부까지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종종 바로 그 부분들이 뒷좌석에 앉아 당신의 생각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잉사고의 뿌리를 융의 눈으로 탐색했으니 이제 평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얻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미스터리를 위한 공간을 내어주는 평화, 통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통합에서 오는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융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장 심오한 아이디어 중 하나는 강박적인 과잉사고와 같은 신경증적 고통이 종종 자기 내면의 분열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기 영혼과의 전쟁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스트레스가 마감일, 인간관계, 불확실성 같은 외부 요인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진짜 긴장이 내면에서, 즉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우리 자신의 상반된 부분들 사이에서 오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한 부분은 직관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다른 부분은 안전하고 논리적으로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한쪽은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지만 다른 쪽은 조용히 해.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라고 말합니다. 이 내면의 줄다리기는 소음과 갈등, 그리고 생각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지 않는 한 그들은 계속해서 서로에게 소리칠 것이고 당신은 그 소음을 그저 원래 내 머릿속이 이런가 보다 하고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적이 아닙니다. 그저 리더십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는 자아가 아닌 진정한 자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당신이 자신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대신 당신 자신을 모든 부분, 모든 모순, 모든 불완전한 감정들을 그대로 품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포기하거나 수동적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경험을 담을 만큼 충분히 큰 그릇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다음번에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진 자신을 발견할 때 잠시 멈추십시오. 저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안의 어떤 부분인가? 그것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내가 무시해온 또 다른 목소리는 없는가? 퀴즈를 풀듯 답하지 마세요. 직관적으로 답이 떠오르게 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적어보세요. 그리고 판단이 아닌 온전한 현존으로 응답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내면의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침묵이 아닌 통합을 만들어내는 길입니다. 궁극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과잉사고는 종종 생존 도구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치유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으로부터 생존할 필요가 없을 때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끝까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그것은 당신이 단순히 생각을 멈추는 방법을 찾는 것을 넘어 생각하는 자신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생각들을 둘러싸고 있는 광활하고 의식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진정한 자기에게로 돌아올수록 당신의 마음은 전쟁터가 아닌 본래의 모습인 다리가 될 것입니다. 짐이 아닌 연결의 도구로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주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공유 하나가 생각의 감옥에 갇힌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내면에 언제나 깊은 지난주에 나눴던 대화 속 그 한마디를 10번쯤 곱씹고 어쩌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온갖 미래 시나리오를 상상하느라 잠 못 이루는 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 속삭입니다. 제발 이제 그만.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과잉사고, 즉 생각이 너무 많은 것은 마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줍니다. 하지만 사실 그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논리라는 가면을 쓴 정신의 마비 상태일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끝없는 생각의 뿌리가 당신의 머릿속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아마 당신이 자신의 생각을 경험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털어놓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똑같은 두려움을 100번째 되풀이하는 뇌의 회로. 마치 당신을 구하려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뱃속의 매듭을 더 단단히 조일 뿐인 그 짧고도 내밀한 순간 말입니다. 겉보기엔 아무렇지 않습니다.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죠. 하지만 내면에서는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소용돌이치며 바로 눈앞에 있는 산마저 의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과잉사고가 단순히 불안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정장애나 지나치게 논리적이거나 혹은 너무 많이 신경 쓰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칼 융에 따르면 그 원인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과잉사고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무의식적 자기와의 단절에서 오는 증상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융은 정신을 단순히 뉴런과 생각이 떠다니는 공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광활하게 펼쳐진 거대한 상징의 생태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우리가 숨기고 억압하고 무시하는 자신의 일부인 그림자가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모든 이해가 뒤바뀔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그림자를 무시할 때
즉 사회에 적응하거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진정한 자아의 일부를 억압할 때 내면에 갈등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은 우리가 과도하게 분석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의 소음은 종종 당신 영혼에